체제전쟁이라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6.25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공산주의랑 지금 민주주의 때문에 전쟁을 해. 정말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키워왔고 활동을 부추겨왔고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려왔고 이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되니까 지금 최근 작년에만 해도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지령문 102건이나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언제 쌍팔년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쌍팔년대가 아니에요. 작년 일이에요. 지령문에 나와 있는 구호대로 우리나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진짜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되는 게요. 옛날처럼 6.25 전쟁에서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범 10개만 바꾸면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완전 무너뜨릴 수 있고요. 민주주의 완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경제 완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막아야 된다. 이거 차기 대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조기 대선 꿈도 꾸지 말고 지금 전력을 다해서 막으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비상계엄 이후에 가장 빨리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체제 전쟁이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비상계엄이 아니라고 했는데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이 6.25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공산주의랑 지금 민주주의 때문에 전쟁을 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하는데 방송에 나가면 사실 이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1, 2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체제전쟁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들 통상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과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합쳐진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고 또 이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 이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 제도들을 도입하셨어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을 이루는 근간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있는데 이 안에는 자유주의 안에 이제 법치의 개념이 나오고요. 또 상권 분립의 개념이 나온다거나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체제죠. 근데 누군가가 이 체제를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걸 깨트리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트리는 걸 막으려고 하면 이제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어떤 대립이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지탱하는 체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흔들려고 하면 이걸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체제의 질서를 흔들면 체제 교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체제가 흔들려서 바뀌면 체제 전환됐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체제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우리 그때 당시에 남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대립해 왔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휴전 상태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으로 인해서 이 체제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해방을 전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까지도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에서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시대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체제가 계속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체제가 맞는지 모를 때예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50년, 70년 후에 성장할지 성공할지 공산주의가 성장할지 성공할지 모르던 시대죠. 근데 그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더 매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이론상으로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럼 실천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사람 간에 평등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 안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다 듣기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에 매료된 지식인들이 많았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도 해방 전후부터 좌익 세력들,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막강했고 그리고 38선이 해방 이후에 38선이 그어진 이후에도 좌익 세력이 남한에서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라고 또 묻거든요. 38선을 그을 때 공산주의 추종자는 북으로 가세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추종자는 남으로 오세요 한 다음에 그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긋고
네, 긋고 나서 이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거고 저긴 김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한에서도 38선이 그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좌익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해방 이후에 미군 정기 있죠. 미군 정기에서도 좌익들 통제가 안 됐어요. 좌익들 통제가 안 되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 통제가 안 되는구나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기 왕국시키죠. 그러니까 우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을 조기 항국시킵니다. 메가더 장군 전용기를 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군 자체만은 통제가 안 되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무력 시위까지 일어나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남한 내에서 미군정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폭력 진압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조기 항국시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얼마나 압도적인 인물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익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좌익을 활동하고 있는 인공이라고 또 정당이 있었죠. 그럼 우익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이 났죠. 열세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오니까 환영사 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총재로 추대를 하죠. 우익 정당이. 그럼 좌익은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좌익도 환영사를 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주석에 추대합니다. 이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 압도적인 존재였어요. 좌나 우나 네. 모두 이승만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이승만 거죠. 대통령은 그냥 독립운동가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원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투탑도 아니에요. 원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오고 나서 좌우익이 모두 서로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다 거절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인공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주석으로 추대했던 사람은 나중에 김일성한테 사형당하죠. 그 사람이 박헌영이죠. 네, 박헌영. 사형당하죠. 네, 네. 처형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때부터 대립이 지속돼 왔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한 북한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목표였으니까 6.25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6.25 전쟁이 또 끝나고 이게 휴전선이 그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남한 쪽에 당시 대한민국에 수많은 공산주의들이 자들이 남아 있었고 또 역사적 기록을 보면 김일성의 교지를 받고 움직이던 자익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오는 거죠. 이어오면서 또 이제 대한민국 민주화 시기를 또 지나고 민주화 때 이 자익 세력들이 대거 올라타죠. 이 민주화 운동에. 민주화 운동은 좌익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실. 네, 좌익의 전유물이 아닌데 올라탔습니다. NL 계열 등. NL 계열이 뭐 우리나라에서 NL계 주사파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김일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 북한 공산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하고 신봉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이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사관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려고 하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시키죠. 깎아내리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성공시킨 또 박정희 대통령, 북한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버린 박정희 대통령도 또 부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체제 전쟁을 통해서 왔다. 우리가 6.25가 휴전이 멈췄을 뿐이지 이 체제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북한 김일성의 교지들을 받는 이 간첩들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전향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냈던 책도 있어요. 70년대에. 여기에 보면은 진짜 주요한 교지 같은 경우는 서류를 못 남기게 돼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자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에 김일성이 이런 지령도 내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고시 공부를 시켜라. 소위 말하는 뭐 김일성 그렇죠. 장학생 네. 뭐 그런 얘기. 판사 한 명 배출하고 그리고 공무원 한 명 배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머리 좋은 친구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데모로 내몰지 말라. 이런 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키워왔고 활동을 부추겨왔고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려왔고 이 역사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되니까 지금 최근 작년에만 해도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지령문 102건이나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언제 쌍팔년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쌍팔년대가 아니에요. 작년 일이에요. 작년 3월에 민노총에서 지금 간부였던 사람들이 북한 지령문 102건이 발견됐고 이 북한 지령문 중에서 뭐도 있었죠? 이태원 사건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행정부를 흔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지령문에 나와 있는 구호대로 우리나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대공수 사건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 이후에 지금 작년 3월에 넘어갔죠, 이게.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경찰에서 최초로, 경찰에선 처음으로 간첩을 잡았죠. 네. 이런 것들도 잘 모르죠, 국민들이. 왜 모를까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요. 예.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언론들이 지금 이런 사건들을 집중해서 보도한다면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알 거예요. 간첩단 사건 보도하고 민노총 사건 지금 보도하고 이걸 2주, 3주 연속으로 보도한다면. 근데 이런 건 단신처럼 스쳐 지나가고 명태균 같은 건 3주, 4주를 다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균형된 시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아니죠, 이거. 이거 그냥 정치 자범이죠, 이거. 정치 자범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야 될 간첩단 사건 같은 거 국민들이 몰라요.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래요. 예. 그리고 민노총에서 102건의 지령문이 발견됐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럼 신문 찾아보고 나서 진짜네 이래요. 신문 찾아보고 나서야 진짜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언론이 지금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체제 전쟁 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의 또 전술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것들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겠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 전술 중에 통일 전선 전술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계속해서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몰랐을 뿐인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암약하고 있던 세력들이 대통령 표현이 암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암약하고 있던 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NL 계열들의 전략이 바뀌어요. 실제로 체제 전복 전략이 바뀝니다. 원래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공격을 해서요 이게 불법적인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이 잡히기도 했죠. 근데 87년 민주화가 달성되고 나서 이들의 전략이 내부로의 침투로 바뀌어요. 이건 실제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부로 침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계, 법조계, 공무원계 등등으로 문화계, 예술계 등으로 침투하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용하고 느리게 체제를 전복하는 전술로 실제로 바뀌어요. 자, 그 결과물들이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갔던 과정이다. 근데 이 중에서 전향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옳은 사상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도. 북한은 가난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하니 사상 전향이 일어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일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는 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것 한때 다 민주화 운동. 이 사람들 했던 거 민주화 운동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인공기를 내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80년대 학생 운동권 사람들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NL 계열들이요. NL 주사파들. 계열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김일성 주의를 신봉하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향했을 것이다라고 믿음 오산이에요. 왜냐면요. 이건 일례가 있어요. 2018년도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요. 김진태 의원이 사상 전향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 전향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피해요. 전향했냐고 끈질기게 물어봐요. 조국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기가 뭐 자유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다 뭐 그런 네. 배변을 하지 않았었나요? 계속 피하다가 저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요. 문재인 당시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자가 인사청문회 온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한 대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온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는데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이기도 하다라고 했던 거는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사회주의자입니다라죠. 자, 사회주의자입니다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국민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정도 했어요. 우파에서.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놈이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가 말이야 글이야 뭐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좌파들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사회주의가 뭐죠? 이거를 사회주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또 혼란을 느껴요. 그거 공산주의입니다. 자,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마르크스 공산주의라 그러죠. 이걸 마르크스의 가학적 사회주의라고도 하고요. 마르크스 사회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일진보시키고
시키면서 폭력적 개념, 그러니까 본인들은 혁명이라 그러죠. 폭력적 쿠데타의 기념을 집어넣은 것들이 사회주의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지금 북한 사회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 그냥 다 공산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가장 깔끔한 설명입니다. 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자 입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말을 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불과 2018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국회의원까지 됐죠. 당의 대표까지 됐죠.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까지 됐습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북한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는 이런 거 너무 많았죠. 문재인 정권이 당장에 국군의 뿌리를 공산주의자야 김원봉에서 찾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에 공산주의자 동상을 세웠고요. 네. 이것도요. 보수 정당에서 세게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왜? 독립운동가를 계속 앞에 붙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요. 평생 착하게 살다가 막판에 살인하신 분은 선한 사람으로 기록해야 되나요? 살인자로 기록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변절했던 사람들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예. 똑같은 개념을 대하죠. 예. 마지막까지 소련에서 녹봉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홍범도 장군도. 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를 아무리 좋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육군 사관학교 안에 이 사람의 동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기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녀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안에 공산주의자로 삶을 마감했던 자의 동상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체제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체제전쟁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일환이다. 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서 보수들이 계속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설 때마다 왜 굳이 논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홍범도 저거 논쟁하지 마. 당시에 당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논쟁하지 마라. 괜히 논쟁해봐야 이거 얻을 것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쓸데없는 짓 했다. 그냥 독립운동가로 놔두면 되지. 그거 갖고 싸우냐. 이러다 보니까 역사를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친일파라고 왜곡이 돼 있고,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주색잡기를 밝혔던 분으로 돼 있고, 역사를 계속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민주당은 없는 역사를 만들어서라도 하거든요. 커지도 왜곡 역사 막 왜곡시키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유리한 쪽으로. 민주당은 집단이 공격을 받으면 분노해요. 근데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요, 나 개인이 공격받아야 분노해요. 예,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공격받아도 크게 분노를 안 해요. 이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요. 괜히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싸우면 괜히 꼰대처럼 보일까 봐. 그리고 극우처럼 보일까 봐. 지금 이런 역사투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무너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근간을 세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뿌리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나무가 멀쩡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가을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문제의식을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느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이게 체제가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해서 체제전쟁이 이뤄지는 중이었는데 지금 어쩌면 나까지는 임기를 무사히 마칠지 몰라도 이 다음엔 위험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수면 위로 끄집어내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나니까 목소리의 선명성들이 나오죠. 보수 정당 안에서도 목소리의 선명성,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가 명확히 나오고요. 그리고 좌파 세력들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용어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좌파들은 진짜로 이런 세상을 꿈꿨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어떤 거에서도 느낄 수 있죠. 간첩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작년 23년에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북핵을 활용해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는 개념의 발언을 했어요. 분명히 지금 작년에요. 자, 그랬으면 이거 지금 북한에서 무력으로 지금 적화 통일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 선언이 있고 나서부터 간첩단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실제 활발해졌어요. 자, 그럼 이거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인이면 위기감을 느껴야 되죠. 국민과 국가가 위험하니까. 그럼 당연히 간첩들을 잡는 이 법을 더 단단하게 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싶을 것이고 한미일 공조를 더 단단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미 협력을 뭔가 부정하는 말을 하고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이건 평화를 해치는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간첩법을 바꾸지 말자.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자 그럼 이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핵탄두 50발을 놔놓고 언제든지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이나 국가의 안위가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한 번쯤 의심해야 이거는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 니네 말이 다 맞다 니네 말이 다 맞다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벌써 선동당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공격하려는 자들이 있다.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예를 들어 카카오톡 검열이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지금 당장에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에이 카카오톡 검열 갖고 뭘 그래.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을 만들 때는요. 카카오톡 검열법이라고 안 만들어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론 왜곡 방지법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 안엔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란봉투법처럼. 제목만 봐서는 절대 법을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처럼 탄핵을 반대하면 뭐라 그래요? 내란 선동죄, 네. 예, 내란 동조죄. 자, 자기들이 죄를 막 만들어요. 갖다 붙여요. 자, 그럼 이자들이 지금 이것도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데 청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금시켜놨습니다. 지금. 자, 그럼 청년들 중에서 폭력을 쓰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담장 넘어갔던 친구들도 있고요. 문이 열려서 들어갔던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 지금 구금할 상황입니까? 이 친구들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아무도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 그럼 이거 자유를 막은 거죠. 지금 하나의 자유를 막았어요. 그럼 자유주의 이거 체제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내란 동조죄래요. 자기들이 죄를 막 만들어요. 이거 지금 뭘 흔드는 거죠? 있지도 않은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지금 이 대통령의 심리 과정, 심판 과정에 숱하게 만들어 왔어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덤볐고요. 지금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게 탄핵 심판을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건이에요. 탄핵 소추의 절차도 맞지 않았어요. 자, 그럼 법치 국가인데 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법치국가도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자, 법치국가라고 하는 건요.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법의 지배라는 게 뭐야?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 마. 과도하게 속박하지 마. 법에 관습에 준하는 법으로 정말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럼 법의 지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야.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 북한에서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 입을 다물게 해야겠구나. 이거 여론 왜곡죄를 만들어야겠어. 자, 이런 법의 지배가 되는 거죠. 네,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미. 이미 법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탄핵 소추 절차 하나도 안 맞아요. 저렇게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탄핵 절차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탄핵이라는 건 그냥 막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죠. 탄핵이라는 게 막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탄핵 대상이 되는 지금 공직자들이 직무 중에 위헌 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있을 때 탄핵 제도가 발동되어야 돼요. 그럼 지금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줄탄핵을 다 언급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이게요. 그럼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하루 일했는데 이 사람 위법 행위가 없는데 그냥 탄핵 집어넣었어요. 절차 이게 지금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이 절차도 지금 국회에서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국회에서 의논이나 조사 하나 없이. 자, 그러면요. 조사도 안 했어요.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위법 조사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요. 자, 그러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체제 감사원장 등등등등 지금 줄탄핵을 했던 이 과정들이 죄다 지금 탄핵 제도의 제대로 된 사용이 아니에요. 이건 절차적 오류도 있고요. 실체적 오류도 둘 다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런 것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죠. 대통령은 더 할 나위 없죠.
대통령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금 제가 이 12월 4일부터 제가 싸웠잖아요. 오만 욕을 다 먹으면서. 왜냐면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비상계엄이 있잖아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이걸요. 대통령이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얻은 권한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했고요. 이 투표 절차를 거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신임을 얹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쓰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 이퀄 국민에 대한 의무예요. 예. 이 권한을 써야 될 때 권한을 쓰지 못한다면요. 이건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나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 권한을 발동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 1부터 10까지 안 적혀 있어요. 네, 이럴 때 쓰라고 1부터 100까지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요. 이 판단권도 국민의 신임이 더해져서 대통령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이거 전시사변 누가 결정하죠? 대통령이 하죠. 네, 이거 국회에서 논의하나요? 국회에서 의결하나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시사변이라면 전시사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야 우리 적화통일할 거야 라는 선언을 했어요. 선언만 했다 해도 전시태세 준비 하면 전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공해상에. 야 전시에 준하는 사태 하면 전시에 준하는 사태인 거예요. 풍선 도발을 했어요. 전시에 준하는 사태, 사변에 준하는 사태 하면 전시 사변인 거예요. 이 권한 누구한테 있냐?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교란돼서 사법부의 기능이나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 또는이에요. 또는 자 사법부나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민주당이 이때까지 행정기능 다 세워놨잖아요. 줄탄핵 29번으로요. 지금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다 공석 만들어놨잖아요. 방통위부터 감사원까지. 자 이러면 지금 행정기능 마비로 볼 수 있죠. 이거 판단 누가 하죠? 대통령이. 예산도 세웠죠. 그럼 이거 행정마비죠. 이거 판단 누가 하죠? 이거는요. 감히 헌법재판관이나 민주당 이재명이나 한동훈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헌법재판관이 왜 판단 못하냐? 이 사람들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의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국회가 추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얹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왜 본인들이 헌법 위에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해요? 이것 자체도 지금 작용화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사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벌써 목소리가 저랑 같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작용화가 되지 않았다면요. 이거 지금 작년 7월에 미국에서도 미 연방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했죠. 대통령의 정치 행위는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 과거 뭐 트럼프 그럼요. 그 케이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손실이 훨씬 크다. 이걸 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얘기하면 막 그래요. 왜 미국 얘기를 갖다 붙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예, 중국에서 갖고 왔어요? 북한에서 갖고 왔어요? 미국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으면 참조해야죠. 예. 그럼 중국을 참조합니까? 북한을 참조합니까? 예, 이게 지금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2월 4일부터 싸운 거예요. 안 된다라고. 네, 이때 주변에서 다 말렸거든요.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걸 왜 싸우고 있냐고. 틀렸으니까 싸우죠. 지금 이게 체제 전쟁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못 막으면 정말 못 막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국민들이 진짜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되는 게요. 옛날처럼 6.25 전쟁에서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범 10개만 바꾸면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완전 무너뜨릴 수 있고요. 민주주의 완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경제 완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범 10개면 충분해요. 체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법을 바꾸면 이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요. 지금 시장경제 체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들이 지금 통과시켜놓은 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뭐죠?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한테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뭐 말이 안 되죠. 네. 이걸 지금 듣기에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대표가 책임져야지. 본인들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진 그 부모 책임인가요? 아니죠. 자, 본인이 선생님이라고 해보 입장을 바꿔 놔보라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내 밑에 서 있다가 쉬는 시간 같은데 다쳤어요. 내 책임인가요? 아니죠.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죠. 자, 시장들로 한번 가볼게요. 공무원이 일하다가 다쳤어요. 시장 책임이어야 되나요? 일반 평검사가 다쳤어요. 이거 검찰총장 잘못이어야 되나요? 자,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업무에는요, 직무 책임자가 있고요. 직무에 대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실무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무조건 경영자 책임이야라고 하는 건 얘네들 지금 부르주아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자본가로 보는 거예요. 제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니네들은 그냥 범죄자, 이미 예비 범죄자의 범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책임자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경영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 지금 통과시키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막은 법이 있죠. 노란봉투법. 전 이걸 두 개 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요, 노조들의 불법 행위가 합법화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 사람들이 회사 기물을 때려 부시던, 이건 뭐죠? 얘네가 말한 혁명이에요. 네, 얘네가 말한 혁명입니다.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회사 기물을 때려 부시든 뭘 하든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뭐 점거 농성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두 개가 만약에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 회사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념 중에 하나가요. 기업의 자유의 보장이에요. 기업 자유 보장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유 보장. 이거 벌써 깨트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뭐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막은 거 국회 증언법 막았죠. 국회 증언법은 기업 너희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 그리고 니네들 비밀 공개, 기업 비밀 공개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가. 이게 지금 국회 증언법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거 세 개만 해도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려고 그러죠? 근무 시간. 네. 자, 그러면 이거 네 개로 딱 묶으면 기업 죽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기업 안 해요. 기업 안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했던 법인세 올리겠다. 34, 5% 올리겠다. 이거 대한민국 기업할까요? 최근에 뭐 이재명이 엔비디아 같은 게 나오면 30% 국민이 가져가겠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무식한 얘기지만. 무식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법안 3-4개면 지금 기업들은 다 작살나죠. 기업 다 작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대한민국 자유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자유주의죠. 세계의 자유주의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 중에서는 기업의 자유가 있어요. 기업 시장의 자유를 지켜줘라. 국가가 너무 과하게 간섭하면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흔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발전시켜왔던 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를 지금 흔들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거 깨진 거예요. 깨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겠어요? 엔비디아 30% 국민이 갖는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8배 크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의 8배 크기라고요. 예. 근데 이걸 장난처럼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 1년 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세비요? 예. 세수가 모르겠어요. 400조입니다. 400조? 아, 400조. 400조예요. 엔비디아의 지분이 30%가 있어도요. 30몇 조 나올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한 개로도 안 돼요. 이거 한 10개에서 12개 있어요. 삼성이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인데 삼성보다 8배 큰 회사가 한 12개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세우는 경제정책 아래서는 그런 기업이 천년 후에도 안 나옵니다. 죽어도 깨나도 네, 천년 후에도 안 나와요. 대한민국 삼성, 현대, LG 등등등 대기업들이요.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온갖 규제를 다 잡아놓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죠. 창의성을 보장해줘야죠. 기업들이 더 활발히 뛸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근무 시간 이렇게 통제하면 안 되죠. 이것도 지금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깨는 거예요. 52시간 이내만 일해야 하는 것도. 이거 지금 자유 깨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착취가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 북한이 착취가 일어나죠. 노동을 강제로 뺐죠. 노역을 시키죠. 대한민국은 대가를 안 주고 노역을 시킬 수 있나요? 이땐 경영자가 잡혀가요. 예, 대한민국은요, 마약, 술, 마약, 기타 불법적 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것 외에는 모든 거래가 허용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내 노동력도, 내 능력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지금 본인의 능력
교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착취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그쵸. 자기가 퇴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본주의에서는 착취라는 용어가 불가능해요. 왠 줄 아세요? 자본주의가 하도 나쁘게 쓰여서 그런데 자본주의의 가장 전제가 뭐냐면요.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해요. 자본주의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모르죠. 자본주의가 착취를 근절시킨 주의 중에 하나예요. 예,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럼 자본주의에선 착취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노동 일 적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럼 적게 해도 돼요. 근데 52시간 아니라 100시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럼 이 사람들의 자유 막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내가 100시간을 일하든 200시간을 일하든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내가 빨리 성장하고 싶어.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자유주의도 해치는 거죠. 이거 시장경제도 해치는 거죠. 네. 유연한 노동 형태는 얼마든지 바람직하나. 나 일주일에 나 한 달에 40시간만 일하고 싶은데 오케이. 나 100시간 일하고 싶은데 오케이. 이게 맞죠. 왜 강제로 일을 못하게 해요? 이거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착취라는 용어를 썼죠.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걸 깨트리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했던 3-4가지의 법만으로도 대한민국 시장경제는 정말 작살낼 수 있다. 작살낼 수 있다. 몇 년 안 걸린다.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무너뜨리는데? 민주당이. 무너뜨려서 좋을 게 뭐 있는데. 이 잘 사는 나라를. 바보야? 이렇게. 이자들이 공산주의를 봤어요. 지난 70년 동안. 가난하죠. 찢어지게 가난하죠. 근데 김정은이 가난해요. 권력자는 더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삶이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럽죠. 자기가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러울까요? 안 부럽죠. 하나도 안 부럽죠. 네. 거기에서 공산당 어디 똘마니만 돼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걸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는 법을 배웠어요. 네. 자, 공산주의로 전향되는 이 국가들 보면은 국민들은 가난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권력이 집중되죠. 국민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처음에 자유를 달라 막 이랬죠. 나중에 빵을 달래잖아요. 사람이 기본 생계에 위협받으면요. 자유 같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근데 지지율 떨어지나요? 빵을 달랄 때 빵을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러잖아요. 그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이게 진짜로 의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90년대였나요? 저희 독재가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했어요. 독재를 선호했던 사람들은 25%뿐이 안 돼요. 국민들의 의지랑 상관이 있습니까? 의지랑 상관없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국민들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이건 권력자들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돼. 국민한테 주권이 있고 당연히 맞죠. 그 주권 썼잖아요. 언제 썼어요?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권한이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진짜로 힘이 있으면 국민들이 저렇게 들고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 헌법재판관들이 무시해요. 예, 공수처가 무시해요.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온 적 몇 번 없어요. 그럼에도 눈 깜짝 하나 안 하잖아요. 왜? 국민한테는 힘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책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썼고 정치학자가 쓴 건데 베스트셀러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킬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 국민의 힘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지킬 수 없다. 마지막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정치인들, 의식이 깨어있는 정치인들의 노력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히틀러, 나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치 정당은요. 나치가 히틀러가 당선되기 전까지 국민의 2%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기득권에 있던 정치인들이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나치 체제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이게 당 활동 6년 하면서 방송에서 당을 비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기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에서 항상 이야기했지 밖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한 건 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 대통령이 탄핵되고 있어요. 나는 못 막아요. 난 외칠 수는 있지만 못 막아. 국민들 나올 수 있지만 못 막아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야 돼.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오세요 막 하는 거예요. 대변인님이 기대하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늦었지만요. 사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될 때부터 국회에서 누웠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거 29번이나 못 가요. 애초에 처음 탄핵이 발의될 때부터. 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고 들어눕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싸웠어야 돼요. 왜? 언젠가 자기를 향할 거니까. 민주당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 당 이게 없어요. 내일이 아까 제가 그랬죠. 국민의힘은 나 개인이 공격당할 때 분노한다고. 민주당은 집단이 공격당하면 분노하고. 이상민 장관 때부터 이걸 들어눕고 싸우고 난리를 쳤다면 이 사람들도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고민이라는 걸 할 거예요. 저항이 너무 심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 여당이라고 맨날 앉아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2019년, 20년처럼 밖에 장애 집회라도 나왔어야 돼요. 열었어야 돼요. 2019년도에 국민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최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 집회했어요. 다른 곳이 주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라도 했었어야 돼요. 이게 비용이 들든 노력이 들든 뭘 하든 했었어야 돼요. 이 난리를 쳤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야 뭐야 저거 탄핵소추 과정이 뭐가 안 맞나 본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두 번만 각인시켰으면 야 근데 또 해? 이게 5번 6번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29번이 진행될 때까지 제대로 싸워본 적 없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가 되는 상황에서도 되려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되려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네. 이건 제가 왜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건 당에 대한 배신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 누구 표 받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배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예. 지금 그 몇 명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 됐겠습니까? 안 됐죠. 이 상황까지 안 오죠. 이렇게 체제 위협을 당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배신자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나서서 싸우고 싶지 않을 뿐. 혹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가면 나한테 더 큰 권력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든 자기 이익 때문이든 아니면 싸우기가 싫어서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회피를 해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싸울 구간은 너무 많았죠.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때도 미친 듯이 싸웠어야죠. 공수처에 들어 누웠어야죠. 이거 난리를 쳤어야죠. 국민들만 난리칠 게 아니라 다 튀어나왔어야죠. 108명이 국회의원 자리 걸고 싸웠어야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아세요? 운전하고 가시는데요. 소방관이 차 세워서 음주 측정기 들이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물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예. 자, 소방관님들 훌륭하시지만 음주 측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상식이라고요. 제가 민주당 패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어렵냐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죠 당연히. 네.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겐 대통령 권한이, 검찰에겐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겐 경찰의 권한이, 공수처에겐 공수처의 권한이. 권한 밖의 짓을 했다고요. 국민이 주지 않은 권한을 행했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깨진 거예요? 법치가 깨진 거잖아요. 법치 깨진 거잖아요. 예. 그럼 민주주의는 뭔가요? 민주주의는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전 민주주의에서는 원래 이렇게 정의하죠.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한다. 선출된 대표는 공공선, 국민의 뜻을 지향한다. 근데 이게 굉장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왜? 공공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공공선은 존재하지 않는데 공공선을 추구한다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뭐 틀리지 않았어요. 공공선이라는 게 찾기 힘들죠. 예를 들면 건강한 삶을 원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선이죠. 온 국민이 원하겠죠. 내가 아프길 원하는 사람이면 없겠죠. 근데 백신을 맞을래 말래는 나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선 공공선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선이 아니에요. 맞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처럼. 나 안 맞을 건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도 맞아야지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순간 공공선이 아니에요. 그럼 공공선이 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민주주의는 틀렸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냐 현대에서 권력 쟁취를 위해서
선거 그러니까 권력 쟁취를 위한 일종의 게임으로 정의를 하죠.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표를 받으려는 과정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죠. 네, 그죠? 네, 그 민주주의 개념이 조금 혼탁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의 선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어야죠. 민주주의가 많은 오해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개념 정치 체계가 된 것은 반성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고 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그래도 이렇게 지배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았죠. 공산주의는 나만 옳았죠. 내가 나만 옳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고 나서 정작 자기들의 이론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죠. 자기들만 배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구나.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선거제도를 의심해요. 이게 깨진 거죠. 민주주의 이미 깨진 거죠. 네. 자, 시장경제 아까 그렇게 깨지고요. 자유주의 깨지고요. 체제 전쟁이죠. 지금 체제들을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명확하게 체제 전쟁인 것이고 이게 바뀌는 순간 국민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될 것이다. 법 10개 정도만 바뀌면. 근데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냐? 체감도 못하는 사이에 바뀔 것이다. 서서히 법 몇 개, 이름도 생소한 법들 만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 지금 막 집 살 수 있죠. 이런 것들 지금 국민 반발 나오죠. 얘네들은 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집을 몇 채씩 보유할 수 있냐. 이것도요. 법 바꾸면 돼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게 좋은 걸로 착각하게. 이거 다 지금 공산당들이 전 세계 공산당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통일 전선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혼란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지금 외계어예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말하는 통일하고 우리가 말하는 통일 달라요. 그렇죠. 북한이 말하는 평화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걸 같은 말로 이해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뭐죠? 전쟁이 멈추고 평온한 상태. 예,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요. 공산화가 완성된 상태. 완전히 속뜻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하자고 할 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은 드디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평화통일이 가능하려나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쓰는 언어 장난, 이 혼용, 언어 혼선 전술에 우리들이 계속 휘말리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생각을 빼겨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체제 전복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뭐 말씀하신 뭐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민주당 행패 같은 걸 보면 정말 그 심정적으로 그 계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건 아니면 그 문제 의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뭐 극우 세력을 청산하겠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친일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나도 계엄령을 발의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 계엄령이 만약에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또는 권력자가 언제든지 생각하면 어떤 명분을 씌워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충분히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탄핵제도를 이미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 대통령이 저는 이 배상계엄 담화문을 6분짜리를 발표하셨잖아요. 12월 3일 날. 제가 이걸 수십 번을 읽어보면서 왜냐하면 이해가 필요했어요. 당장 방송을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거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처음에 받아들일 때 비상계엄은 좀 생뚱맞는데 라고 생각을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걸 몇 번 읽어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저는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비상계엄 선언 이 담화문 3번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로 대통령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자, 대통령이 어떤 위기를 느꼈을까요? 대통령 그때 지지율이 안 좋았어요. 내 뒤에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우리 당 당시에 대선 주자로 꼽히던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이죠. 네. 만에 하나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도 위기라고 봤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다 위기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임기 마치겠다라고 이거를 조용히 넘어가서 다음이라도 바뀐다면, 체제가,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린다면 이건 대통령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봤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내선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비상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위기를 봤다. 그럼 나는 어땠을까?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어떻게 비상경험을 안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체제의 위기를 봤는데 어떻게 안 해요? 예. 국민들이 이때 쓰라고 지금 비상경험권이라는 권한을 줬잖아요. 예. 근데 이 정당한 권한을 쓰는 걸 봤다 민주당이 쓰겠죠. 쓸 가능성이 있죠. 근데 탄핵 당할까요? 안 당하겠죠. 예. 숫자도 많죠. 헌법재판관도 자기 편들 많죠. 네, 민주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써도 아까처럼 거짓에 의한 비상계엄을 쓴다고 해도 야 이거 친일파 끄집어내면서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해도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막아야 된다. 이거 차기 대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조기 대선 꿈도 꾸지 말고 지금 전력을 다해서 막으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애가 5이나 돼요. 근데 제 애들이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럼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나셨을 때부터 여기 자유대한민국이었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없어요. 자유를 누리는 대가를 지불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분들이 계세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며 자유를 지켰던 수많은 군인들이 계시고요.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계시고요. 평생을 바치면서 이 나라의 자유의 씨앗을 심으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계시고요. 그리고 진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진짜 국민들도 있어요. 이 주사파들 말고요. 진짜 국민들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있어요. 희생했던 분이 있어요. 그 대가로 저희들은 공짜로 자유를 누리고 있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우리도 의무가 있어야죠. 자유의 의무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의무는 우리 후대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물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만 누려놓고 이거를 후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정치인을 떠나서 한 명 한 명의 국민으로서도 해서 안 되는 일이죠. 지켜야죠. 정치인들은 더할 나위였고요.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이거 막아야죠. 제가 읽은 거 저는 국회의원들이 못 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읽었으면요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읽었어야죠. 예. 읽었는데 안 움직이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역적인 거예요. 예. 지켜야죠 나라. 국민도 지켜야죠. 예. 여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뭐 명태균 사건 이런 거를 그냥 뭐 3주 내내 떠들어대면서 말씀하신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민노총 간첩 이런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탄핵 재판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스트림 언론의 문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한데 미국에서도 그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에 대해서 이번 미국 사람들이 심판을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대변인님이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좌경화된 언론 환경, 특별히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 방안이 없으면 결국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오늘 아침에 방송 나가서도 얘기했는데요. 정치는 이걸 해결 못한다. 선을 넘어갔다. 네, 그 정도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손을 대기엔 선을 넘어갔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들을 쏟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정도로 보세요?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딱 시점을 포인트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처음 일어난 게 2005년이에요. 2005년에 가짜 뉴스를 정의합니다. 이제 그럼 2005년도에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인터넷 언론 등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기사들을 도용하거나 표절하거나 왜곡하는 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해요.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정의는. 자, 그럼 이거 뭐죠? 가짜 뉴스의 생산지를 작은 미디어들로 본 거예요. 인터넷 언론들 당시에 막 쏟아져 나올 때요.
레거시 미디어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13년이 지나고 나서요. 13년이 지나고 나서 2017년도에 정의가 이제 바뀌어요. 이게 언론진흥원인가 어딘가에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편향된 정보를 제작, 제공하는 전략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로 정의를 합니다. 생산자에 뭐가 포함되죠?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포함된 겁니다. 자, 이 말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왜곡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심해졌냐면 2008년도에 강우병 사태 있었죠. 강우병 사태가 진짜로 가짜 뉴스였죠. 완전 왜곡된 뉴스였죠. PD수첩에서 나온.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네, 이거 왜곡 보도다. 사과 방송해라라고 났죠. 그래서 MBC가 사과 방송을 합니다. 조목조목. 이 부분 사과 방송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잘못된 판결이냐? 담당 PD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요. 저는 이게 가짜 뉴스 면죄부를 준 사건이라고 해요. 저는 이걸 가짜 뉴스에 대한 면죄부를 언론에게 준 사건이다. 이게 왜냐하면 사과 방송만 하면 끝나네. 내가 처벌을 안 받네. 이거 방송국에서 사과 뉴스 하면 끝나는데. 이거 면죄부 주는 사건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판결이에요. 이 뒤부터 과감한 가짜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쏟아집니다. 네. 이건요, 다시 아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 왜 정치인이 못 막냐고 하냐면요. 일단 우리 당 숫자가 적어요. 법을 통과 못 시켜요. 이건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짜 뉴스에 대한 강한 규제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안 하겠죠. 자기들이 가짜 뉴스를 제작 생산 유포했다가 큰 타격을 받아야 이게 근절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나와요. 가짜 뉴스인지 어떻게 아는데. 그렇죠. 누가 판결할 건가? 네, 그 누가 문제도 판결할 있잖아요. 건데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피해갈 구멍이 있어요. 언론들은. 뭐죠? 오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오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가짜 뉴스는 이게 왜곡하려는 마음이 있었냐?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대중들을 내 목적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의도된 거짓을 했냐가 가짜 뉴스인 것이고, 내가 진짜로 사실을 잘못 알았으면 이게 오보죠. 언론들은 오보라는 이 형태로 가짜 뉴스의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판단해야죠. 이거 오보가 맞아, 아니면 이건 지금 의도된 가짜 뉴스야. 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분쟁에서 표현의 자유가 나와요. 언론의 자유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정치인들이 굉장히 곤란하죠. 곤란함에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금 언론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곤란해도 싸워야 돼요. 근데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에서 잘 안 싸우죠. 왜?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내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 봐 항상 안 싸우는 겁니다. 때로 싸워야 됩니다. 이걸 안 싸우면요, 이거에 당해서 본인들도 언젠가 날아갑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싸우려고 해도 못 싸우죠. 이거 법 어차피 통과 안 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손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언론 우리 편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실한 가짜 뉴스를 발견하면 이건 어쩔 수 없다. 국민들께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정말 미친 듯이 항의 전화하고. 그래서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 전화를 하고. 뭔가 행동을 국민들이 하셔야 네. 된다는 거네요. 그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건 먼저. 국민들이 가짜 뉴스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일어야 정치인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건. 왜?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하나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유주의 국가라고 해서요, 이런 걸 통제를 아예 안 하면 이건 뭐죠? 이건 자유주의가 아니죠. 방임주의죠. 이건. 네, 자유주의의 기본은요, 개인의 자유가 정말 중요한 만큼 뭐도 중요한 거죠. 타인의 권리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에게도 침해돼서 안 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들은 어떻게 하죠? 타인의 권리를 가짜뉴스로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침해하고 김건희 여사를 침해하고 보수 애국 시민들을 극우로 지금 몰아놓고 침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영상을 틀면서 거기에 이재명 사진을 갖다 붙여서 그게 마치 탄핵 찬성 집회인 것처럼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국민과 사회의 교란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여론의 왜곡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네. 지금 사회 질서의 교란을 가져오면 이 자유는 통제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건 국민들이 얘네가 지금 언론들이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줘야 된다. 근데 이 공감대를 형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에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계속 싸워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실을 확인하고 아, 가짜 뉴스가 너무 많구나를 깨달으셔야, 이미 우리 예국 시민들은 깨닫고 계시지만 중도까지 깨달아야 여론이 51%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저는 결국 그 언론 문제도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보 효율성 위원회 하면서 참 재밌는 현상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USAID라고 미국 국무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부패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낭비하는 예산을 삭감했더니 미국 언론사들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무부에서 뭐 각종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뉴욕타임스에도 들어가고 폴리티코라는 매거진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영국 BBC나 이런 방송에도 다 미국 국무부 돈이 지원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끊기니까 뭐 폴리티코 같은 회사는 막 자기 리포터들을 막 자르기도 하고 당장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요. 유지가 안 되니까 막 자르기도 하면서 이제 미디어가 약간 변화하는 모습이 있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조선일보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과연 저 회사들이 자체 구독자만으로 유지가 될까라고 의문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를 들면 한겨레나 뭐 경향신문 네. 같은 것도 과연 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언론에 뭐 코바코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준 정부 기관에서 언론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대변인님 아시는 게 있어요? 광고들이 나가죠. 코바코에서도 광고가 나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돈의 문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네, 돈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역사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렸어요. 해방이 되고. 이때 그러면은 당시에 남한에서요, 좌익 세력이 우세했다라고 했잖아요. 언론들도 경쟁이 있었어요. 좌익 우익에서 다 먼저 언론을 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입장을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익 언론이 먼저 나옵니다. 네, 좌익 신문이. 네, 좌익 신문이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홍보했던 게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 진보 민주주의. 네, 김일성의 진보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뜹니다. 김일성의 김일성주의 안에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나와요. 진보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당시에 김일성이 주장했던 민주주의가 진보 민주주의예요. 그럼 이게 김일성의 진보 민주주의 띄우기를 자익 언론이 하죠. 대한민국 해방 이후 언론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단순하게 돈만으로 움직이는 언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돈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전체 작용화될 수 없다. 네. 그러면 여기에 우파도 있어야죠. 예, 있어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있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더 위험하다. 돈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로 그냥 해결을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닐 땐 머리 아프다. 이거는 규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언론에 있는 네. 수뇌부들의 신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대변인을 이번에는 4시간 만에 그만뒀지만 안 그래도 그거 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23년부터 그게 근데 대변인 기록 아니에요? 기록이죠. 기록이죠. 네, 근데 23년부터 한 1년 3, 4개월을 했잖아요, 제가. 23년부터 총선 때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 기자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현장에 있는 말진 기자라고 하는데 말진 기자들 진짜로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좋은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편향되지 않는 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데스크에서 까요. 데스크에서 잘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진 기자들이 내가 본 것대로 올려도 통과가 안 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본인들이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 주사파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주가 만약에 커스라면 이건 돈의 문제일 확률가 높아요. 그죠?
근데 사주가 야 이거 돼 안 돼라고 막 나서면 이건 돈의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거 자른다고 지금 직원 월급이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데스크에 있는 선상에서 지금 이게 잘리고 올라가고 칼질된다면 뉴스가 이거는 지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 문제라고 봐야죠. 예. 그 사람들은 사실상 언론이라는 미디어를 그러니까 어떤 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혁명을 그냥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세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나 마오쩌둥이나 다 뭐라고 했나요? 여기 한 국가를 지배하려면 가장 먼저 할 게 언론을 지배해라. 두 번째 법을 지배하라 그러죠. 그 지금 제가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은 이미 언론도 지배했고 그리고 법도 지배한 것 같으니 그 입법부도 지배했죠.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법부 장악한 걸로도 국민의힘이 하나도 못 막았어요. 21대 국회부터 행정부까지 장악한다고 해보세요. 이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조기 대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이게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싸우라. 안 그럼 진짜로 국가 체제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거 이겼다고 한꺼번에 바꾸겠어요? 아니요. 근데 최소한 3년, 5년 지나면 이번엔 바뀔 거예요. 이번엔 바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럼 사람들이 또 물어요. 야, 그러면 김대중 때 바꾸지. 노무현 때 바꾸지. 문재인 때 바꾸지. 걔네가 그럴 생각했으면 그때 바꿨겠지. 그때 바꿀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때 그 사람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요. NL 계열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완성이 안 됐어요. 뭔가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이때가 시작이 시작점이에요. 예. 보면 되겠네요. 노무현 때 확장이 됐죠. 네. 문재인 때 더 확장이 되면서 문재인 때 뭘 장악했냐. 방송과 사법을 장악했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들어왔죠. 문재인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대법관 13명 중에서 12명을 문재인이 임명합니다. 당시에. 끝났죠. 이때. 아다리가 그렇게 맞았어요. 예. 대법관 13명 중에서 문재인이 12명을 임명한다니까요. 끝난 거 아니에요. 또 2018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뭐 발견됐었죠? 언론 장악 문건 발견됐었죠. 네. 언론 장악 문건도 그냥 문건이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9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언론을 장악할지 하는 계획이 쫙 나왔습니다. KBS, MBC 사장 교체부터 여기에서 민노총 시위해라. 아주 구체적인.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대로 됐어요. 이 계획 발견된 대로 다 됐어요. 예. MBC, KBS 사장 교체됐고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짓 했죠? 북한 관련 방송 틀면은 가산점 줬어요. 방송국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모르시죠? 이게 가산점이 10점이에요, 총. 정말 심각한 가짜 뉴스를 내보냈어요. 이때 감점이 몇 점인 줄 아세요? 4점이에요. 10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이게 근데 법에 근거가 없어요. 이 가산점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에 의하지 않은 기관이나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평선권에 개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위법행위였죠. 이것도. 자, 근데 방송국들 어떻게 합니까? 북한 관련 방송 막 때려하기 시작했죠. 막 북한 드라마도 나오고 뭐 북한을 아주 친근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 이거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보이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국이 나는 내 입으로 난 공산주의자입니다 한 것처럼요. 예. 그럼 문재인이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북한의 영웅을 대한민국과 북한 한반도의 공동 영웅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요. 지금 저 누구죠? 김율성인가요? 정율성 공원. 네, 정율성 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원도 없는데 북한 공산당을 기념하는 공원이 국민 혈세를 45억이나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거를 지금 바라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경각심이 무너졌다는 거죠.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지금 언론 장악 문건을 활용하면서 지금 2018년도에 이미 언론도 대다수 장악했고 끝났고 이거. 네.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을 그렇게 대거 임명하면서 사법부의 장악도 끝났고 지금 지난 총선에서 180석 가져가면서 입법부의 장악도 끝났고 이제는 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때가. 문재인 때까지 완성시키지 못했던 그 때를 이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럼 대변인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개 정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처럼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칠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지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확실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 지금 민노총 그 간부처럼요, 확실히 있습니다. 간첩단 사건처럼. 이거 정치판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 사상이 완전 젖은 사람들, 지금도 영원히 김일성이 아버지인 사람들 분명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전향한 티를 안 내고 있을 것이다. 왜? 그 안에서, 그 울타리에서 지금 먹고 살려면요, 전향한 티 내면 안 돼요. 그럼 못 먹고 살아요, 거기서. 난 여전히 공산주의자여야 돼요. 사회주의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아직 이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생계라고 표현하기 뭐하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난 권력자니까요, 이미. 생계랑은 동떨어진 사람이죠. 정치인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요, 이게 지금 전 국정원 국장이 문재인 때 당시에 주사파로 활동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을 27명인가를 꼽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비대위원했던, 이름을 까먹었네, 스파이 예전 썼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사파 출신이 약 70명, 43% 있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많이 남아있다면 이 사람들 중에 전향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건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른다. 전향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결과는 똑같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중국에 의해서, 중국 자본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쫓는 사람도 있다.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를 쫓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 돈 먹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근데 높죠. 공산주의 목표는요, 세계의 공산주의예요. 예, 원래. 예, 전 세계의 공산주의예요. 예, 이게 평화 상태입니다. 네, 사회가 다 공산주의가 된 상태. 이게 평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1대1로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도 아시죠? 네, 그럼 이게 1대1로 정책을 펴면서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실크로드를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의 실크로드? 공산주의의 실크로드 전 세계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공자학교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도 많이 들어왔죠. 돈도 안 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중국 사상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거 다 빼내기 시작했죠. 다 빼내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도요. 이거 뭔가 중국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 무상으로 헐값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공산주의 교육하고 있네. 이거 다 빼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거 제주에서 처음 생겼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아마 본회는 전라도 어디에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전국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지금 이게 다 1대1로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적용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1대1로 전략에 보면요, 통일 전선 전술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혹시 개념을 아시나요? 통일 전선 전술에 대한 개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일 전선 전술이 레닌이 세계 공산당 회의에서요, 1922년일 겁니다. 이때 이 전술을 발표하고 공산당 전체, 북한만이 아니에요. 공산당 전체의 이 공산혁명 이론으로 인정을 받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전술입니다. 통일 전선 전술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력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우리가 공산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세력이 약하니 이 전술을 씁시다. 이 전술이 뭐냐면 적국의 우리 뜻에 동의하는 동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협력자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협력자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들이 주장하는 거를 얘네가 주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이거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게 월맹이죠. 네. 월맹에 실제로 남베트남이 패망하고 나서야 이 안에 거의다가 북베트콩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나중에 밝혀졌죠. 통일 전선 전술이 완벽하게 성공한 데가 월맹입니다. 근데 당시에 월맹에서요, 월남에 투입되어 있던 베트콩들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베트콩인지 모르는 거죠. 베트콩들이 정치 혼란을 일으켰던 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정치 개혁해야 된다, 민주화해야 된다, 네.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평화 추구해야 된다, 조국 통일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하나의 베트남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때 베트남 국민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당시에 베트남 정치가 굉장히 부패했었기 때문에 동조해요. 예. 그리고 월남은 패망하죠. 이게 지금 통일 전선 전술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라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김여정이 한마디 했더니 똑같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김일성이 한마디 하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나와요. 이거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거 국민들께 주의 깊게 봐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국민들이 아니라 이 얘기를 보수 패널들이 계속 해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처럼. 자, 이 얘기들이 본인들기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좌파들기에도. 그럼 이거 함부로 얘기 못해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네. 그럼 이 사람들 북한에 뭔가 입장이 나는데 이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내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라. 이들은 높은 확률로 사상전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세력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영리를 위해서 내 사익을 위해서 경제적 사익 그리고 권력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저기 세력들과 손잡은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은 갖다 발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와, 저게 권력의 최고봉이구나. 내가 맨날 국민의힘하고 이거 왜 물어뜯고 싸우고 있어. 체제 몇 개만 바꾸면 내가 이해찬이 말했듯이 20년, 50년, 100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자, 전 이런 말도 그냥 나온 거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민주당이 50년 장악한다. 이런 거 그냥 나온 말 아니라고 봐요. 예. 자, 이거 체제 몇 개 바꾸면요. 진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체제 몇 개 바꾸면. 이거 정말로 마지막 싸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독재의 뜻은 뭔가요? 더 이상 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은? 이게 독재를 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독재라는 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장기 집권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내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일당이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 독재라고 해요. 장기 집권을 얘기하지 않죠. 여기에 장기 집권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리고 대다수의 독재는요. 국민 배를 불리지 않아요. 독재자의 배를 불려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배를 불렸어요. 예. 국민 배를 불렸던 쿠데타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세계 어딜 찾아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프레임의 일환인데 뭐든 간에 프레임의 일환인데 이 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민 배를 불려주는 독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자기들 배를 불리는. 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하고 뭐 하려고 싸워요? 형식상 야당 두면 돼요. 부역할 사람들. 적당히 반대하고 물러설 애들. 예, 형식상 야당 두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경제적 이득에 젖어서 내가 입장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다. 내가 이미 경제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다. 자, 근데 이렇게 세력이 섞여 있죠. 여전히 북한을 우리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본에 젖은 사람들, 권력에 미친 자들. 자, 그럼 이 안에서 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냐의 문제일 것이다. 얘네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은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누가 더 어떤 세력이 많을지는. 그리고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뺏지도 않는 애들도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내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뺏지도 않는 애들 많아요. 거기에. 그럼 얘네들은 그냥 당에 들어왔는데 당론이 이렇다니까 같이 떠들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분명히 야 이거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어쨌든 주류들 중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저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이 한마디 하니까 52시간제, 52시간 이거 지금 반도체 쪽은 예외로 하려다가 탁 닫았죠. 민노총이 한마디 하니까. 당에서 막 떠들어도 안 닫다가. 자, 이런 것들이요. 힘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민노총을 또 북한이 지령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합리적으로 쭉 펴놓고 보시면 아 이게 진짜로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일 수 있겠구나 느껴야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한다면 제가 지금 말한 거에 얼마나 동의하세요? 뭐 저는 상당 부분 거의 다 그래요? 동의하고 있어요. 대변인. 만약에요 1%만 동의해도 누군가가 이 TV를 보시면서요 정치인들이 야 김민수 너무 나갔어 할 수도 있어요. 야 설마 그래도 그러겠어? 야 김민수가 말한 거 한 1, 2%뿐이 가능성 안 돼. 그럼 막으셔야 돼요.
정치는요 국민을 지켜주는 보험이어야 돼요. 예, 이거 책임보험이자 종합보험이어야 돼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요. 우리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날 거야 해도 보험 다 들어야 되잖아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국민을 지켜주는 보험 정치인이에요. 그러라고 지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 뽑아놓은 거예요. 전 선출되지 못했지만요. 선출된 사람들은 국민들이 이거 해달라고 뽑아놨다니까요. 나 지켜달라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1, 2%의 단 가능성만 있다라고 해도 이 1, 2%의 가능성이 실현됐을 때 이거는 접촉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 전복사고인 거예요. 당연히 막아야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3.1절 날 저기 집회에 많이 나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직 판결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치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네. 그 뭐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 보면 기존 집회랑 완전 다른 부분이 2030 청년들 뭐 심지어 10대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은 아직 보수 진영에서 매우 이색적이고 새로운 현상인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제가 이것도 아마 제가 처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대변인이 참 어록을 많이 만드셨어요. 뭐 과천 상륙 작전부터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체제 전쟁.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 들어와서 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정치 입문하셨을 때요. 이때까지요. 이때까지. 이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요. 저보다 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건방지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계엄이 터지면서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지금 보수주의가 뭔지 모르는구나. 요즘 이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이거. 진짜로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뭐가 급하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괜히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이건 건방지지 했던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관저 앞에 대변인이 잘린 날 나간 거예요. 대변인이 잘린 제가 자진 사퇴한 날 잘린 걸 수도 있고 자진 사퇴한 걸 수도 있고 4시간 만에. 네. 그날 약간 창피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 사연이 있지만 제가 대변인 처음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제의하신 분이 의원님이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대변인 좀 맡아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싸우실 겁니까 안 싸울 겁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길래 싸울 거면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탄핵을 막을 거면. 근데 만약에 그 입장이 아니라면 대변인이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저 밖에서 싸울게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답이. 근데 이제 그분은 좀 싸우시는 분이었어요. 대통령 탄핵 반대 쪽이었어요. 그래서 민수야 이거 설득을 해서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 앞에 문장이 중요했던 거죠. 설득을 해서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당이 싸워야 된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과천 상륙 작전 정도의 이게 만약에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전화 왔겠죠. 혹시 이런 말 한 적 있냐고. 당 지도부에서 전화 온 거죠. 네, 저한테 한 말은 이것뿐이 없어요. 혹시 이런 말 한 적 있냐 이 말뿐이 안 했어요. 저한테 딱 여기까지 말했어. 근데 이거는 이 말에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혹시 이런 말 한 적 있냐 사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 아닙니다. 뭐 당에 부담 드리지 않고 저 그냥 그 밖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그날 관저에 나가면서 그래도 좀 창피하잖아요. 그날 막 언론이 막 떠들썩한데 사람들이 4시간 만에 잘렸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 쓰지도 않는 모자에 모자 쓰고 후드티 쓰고 마스크 쓰고 경강봉 들고 태극기 들고 그러고 이제 관저 앞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뒤에 맨 뒤쪽에 서서 무대를 싹 보는데 젊은 청년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 애들 좀 섭외했나 했더니 그 뒤에 또 청년이 나와요. 또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주변을 봤더니 죄다 청년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울었잖아요. 근데 진짜 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청년들인데 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여기를 나왔을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무대에서 이 친구들이 외치는 게 자유,
자유 지켜야 됩니다. 법치 지켜야 됩니다. 자유와 법치, 인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거 보수주의 핵심 가치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 친구들이 막 위에서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럴 수가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나라인가 보다 이 나라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나라였으니 기적처럼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내려보냈고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내려보냈고 그 시대에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부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지금 이제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청년들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집에 와서 뭐라고 적었냐면 이거는 탄핵 반대 운동이 아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끄적끄적 이렇게 글들을 잘 쓰거든요. 이건 탄핵 반대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운동이다. 청년들이 이끄는 보수주의 운동이고 민주당의 억압에서 저항하려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이거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방송 나갈 때 제가 이 표현을 썼죠. 이거는 탄핵 반대 운동을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년들이 이끄는 보수주의 운동이고 제2의 민주화 운동입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걸.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단순하게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 탄핵을 막자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보수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이 좌파 세력들로부터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토록 바랬던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의 손을 빠르게 잡아줬어야 됐다. 그렇게 모으려고 해도 안 모였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거 왜 모일까요? 자발적으로. 전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는 DNA를 심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병이라는 DNA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체제가 위협당하니까 이 친구들이 일어섰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누군가한테 교육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자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쳤기 때문에 이 친구들 선구자라고 해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거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도 구금 상태에 있는데 이 친구들 꺼내내줘야 되고 저 친구들 저렇게 안 해둘 게 아니라 우리가 변호사는 무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고 우파에서 막 유튜버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저도 아침부터 막 전화 뭐 황교안 대표도 아침부터 막 뛰어다니고 해서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언제까지 거기에 둘 겁니까? 네. 이건 정치인들이 나서서 빨리 끄집어내야죠. 이건 정치적 싸움을 해서라도 끄집어내야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다. 월담이다. 열린문에 들어갔다. 단순 촬영했다. 젊은 시각 같은 친구들이요. 끄집어내야죠. 이거. 거기에 놔두면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싸웠어야 됐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 손을 잡아줬어야 이 친구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외치니까 보수 정당이 정당이 손을 잡아주는구나 할 텐데 보수 정당이 이 친구들을 지금 외면하면 영원히 청년들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고맙죠. 고맙고 이 친구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더라.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거를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치인이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깨우치고 나와서 싸워주니 감사하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이끌어갈 친구들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 지금 네. 자녀가 5명이신데요. 그 다둥이 아버지시잖아요. 뭐 좀 어떠신가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특별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무식하게 많이 나왔네 이런 느낌이죠.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겠죠. 이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일단 궁금한 게 혹시 사모님이랑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린 많이 낳자 이렇게 4명 이상. 작정을 처음부터 하셨던 거네요. 저랑 와이프랑 연애를 9년 했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오래 하셨네요. 연애를 9년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위로 누나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세 남매가 사이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도 친구였고 뭐 제일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뭐 지금도 같이 뭐 술 한 잔도 셋이서 하고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와이프랑 연애하던 9년 동안에 와이프도 저희 가족들하고 굉장히 많이 어울렸죠. 그러니까 주로 막 4명이서 보고 누나나 뭐 제 남동생이랑 와이프랑 넷이서도 놀고. 그럼 이제 저희가 워낙 친했었으니까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새 남매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애를 낳다 말았지? 한 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3명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거네요. 3명이 뭐가 좀 작도 안 맞고 한 명 더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3명만 낳았을까? 물론 저희 부모님도 3명 적게 낳은 게 아니지만 그래서 최소한 4명은 낳는 게 맞겠다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연애할 때 뭐 그때라고 해봐야 뭐 와이프 19살 때 저 뭐 22살 때 뭐 이렇지만 그래갖고 난 애를 4 이상 낳을 거다. 그때 와이프도 이렇게 보니까 형제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4 이상 4명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연애하는 9년 동안에 항상 그냥 4명을 낳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4명 이상 낳는다가 4명 이상 낳는다가 기정사실이었고 그래서 4명 낳을 때까지는 둘 다 그냥 의논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낳았어요. 애초에 합의가 돼 있었어요. 예, 그냥 당연히 낳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낳았고 5째 때는 와이프가 임신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낳을까 그래서 낳자. 그래서 이제 또 낳았죠. 낳았고 뭐 임신한 거 뭐 또 뭐 낳아야죠. 그래서 이제 낳았죠. 5명인데 뭐 어차피 또 4명도 아니었고 목표가 5명 이상 4명 이상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실 뭐 인구 문제에 관한 책도 좀 쓰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저출산 관계돼서 근데 물론 좀 중단됐습니다만은 이 비상경 사태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요 형제들과 친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하고 굉장히 친하세요. 네.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게 좋은 거구나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네.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좋다라는 걸 느끼면 식구가 바글바글한 거를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좌파들이 아까 제가 언어 용어 혼용 전술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중에 출산도 있어요. 네. 잘 모르시죠 이런 거. 국민들도 모르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좌파들이 언어로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 분열을 만들어내는 게 예를 들어 금수저, 흑수저 같은 것도 그래요. 헬조선도 그래요. 자,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가사 뒤에 노동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가사 노동. 네. 그리고 육아 뒤에 노동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육아 노동. 자, 가사 노동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까지요. 남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예. 근데 가사 노동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자 자체가 일사자예요. 중복이죠. 네, 맞잖아요. 뒤에 노동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려는 이유죠. 가사 뒤에 노동을 붙임으로 인해서 가정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아주 괴로운 착취의 대상처럼 마치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나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나라에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더듬는다라는 표현이 없대요. 네. 언어는 정말로 사람의 머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가사 뒤에 노동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집안일은 힘든 일이 됐어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육아 뒤에 노동이 붙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거부터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에서 하나라도 밀리면 안 돼요. 왜냐면요. 혹시 등산 같은 거 하세요? 자전거? 가끔 가죠. 네. 달리기 하고요. 달리기 하십니까? 네. 달리기 힘들잖아요. 노동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죠. 안 하잖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힘들어도 그걸 등산 노동이라고 안 해요. 달리기 노동이라고 안 해요. 왜 육아에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경험 중에 하나인 육아 뒤에 노동을 붙입니까? 예.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일에 노동을 붙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회 인식적으로 아이 키우는 것을 노동으로 만들어낸 술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깨트려 나가야 되는데 누가 깨트려야죠? 이거 사회에서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깨트려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힘든 일로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달리기 노동이라고 계속 한 1년만 해보세요. 달리는 사람이 싹 줄어들걸요. 네. 조깅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네.
그럼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몇 년 후면요. 뛰는 거는 힘든 일이야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등산 노동이라고 붙여보세요. 예. 이거 벌써 이상하잖아요. 형용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예. 형용 모순인데 왜 유가디의 노동을 붙은 걸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형용 모순이다. 가사도 마찬가지다. 가사 뒤에 노동을 붙인 것도 이건 의도된 언어 조합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시발점이 단어 하나를 툭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킹을 못해요. 체킹을 못하고 그거 뭐 독박육아 이런 말도 많이 그럼요.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던져질 때 왜 이런 말을 던지는지 이런 말들이 왜 생성되는지 한 번 정도 이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뭐 이게 방송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보수에서도 이런 말장난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중도도 비슷한 말이지만은 따뜻한 보수라든지 합리적 보수라든지 그리고 뭐 개혁 보수라든지 이런 말들도 사실 이런 언어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술을 쓰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됐다고 보세요? 이게 처음에 좌파가 썼죠. 이거는 원래 합리적 보수란 단어는 이게 2014년도에요. 이게 새정치연합에서 사용됩니다. 새정치연합이 만들어질 때 기자가 물었어요. 왜 연합이란 말을 쓰셨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합리적 보수까지 않겠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합리적 보수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어떤 프레임이죠? 우리 당을 배신하고 나오는 사람은 합리적 보수란 면죄부를 주는 거고요. 우리 당은 싸그리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맞죠? 네. 합리적 보수라는 전제에는요. 보수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따뜻한 보수에는요. 보수는 따뜻하지 않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개혁적 보수에는 보수는 개혁적이지 않다가 깔려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자들 보수는요. 합리의 연속이었어요. 이거 뭐가 증명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증명이에요. 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요. 개혁의 연속이었어요. 조선을 못 벗어난 나라에 자유를 심었고요. 부국 강병을 이뤘어요. 보수주의 역사 자체가요. 합리와 개혁, 그 따뜻함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이분들처럼 애민정신이 있는 지도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예. 지금 기본교육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지금 이 개인 재산, 사적 재산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대다수의 제도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요. 원래 따뜻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시해당함으로 인해서 이 뒤에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요. 4차 계획의 목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때까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생겼던 여러 부작용들을 바로잡는 계획이었어요. 예. 그리고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들이 이때 나와요. 왜? 박정희 대통령 성견지명 있는 분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지 알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작용들까지도 예측하신 분이에요. 4차 계획에 이걸 바로잡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 실현 못하게 한 게 김재규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뭐 보니까 재심이 들어간다던데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예.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곱씹어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에서 연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보면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 맞다. 그리고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조기 대선이 된다면 후보 누가 나와도 못 이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못 이긴다. 이기기 힘들다. 누가 나와도요? 네, 누가 나와도 이기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만 제가 하고 마지막으로 하면요. 건방진 소리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보수 선배님들한테 계속 건방진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면 저는요 1인자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위치는요. 나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지켜주는 자리여야 돼요. 예. 내가 사람들을 지켜주는 자리지 내가 내 거를 지키는 자리여서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인자가 되면 국민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어져요. 예.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면 지키는 법부터 알아야 돼요. 내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을 지키는 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 국가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국민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죠. 예. 이 체제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죠. 이걸 아시는 분이면 전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내가 지켜야 될 걸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1인자에 올라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내 아니뿐이 더 지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늘도 제가 전화 몇 통을 받았는데 아마 뭐 조기 대선 준비하시는 분들 캠프에 이렇게 있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십시오. 네. 탄핵을 막는 게 본인들이 대통령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탄핵을 막는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이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걸 못 막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 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네. 할 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10일이 남았을지 20일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셔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셔라.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 찬바람 맞으면서 밖에 나와 있는 국민들, 청년들도 좀 지켜주셔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대변인 오시고 참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치인께서 이념과 철학, 가치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애초에 방송에서 얘기하지도 않고 뭐 말을 하지 않는데 오늘 대변인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현안뿐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현안도 있지만 그 밑에 어떤 그 철학과 이념과 역사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서 참 신선하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신선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대변인 같은 정치인 분들께서 많이 더 나오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뭐 준비한 거에 반의 반도 못했는데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 하면 또 모시고 얼마든지요. 자리를 마련할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이렇게 같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들이 다 좀 이렇게 불안하시겠지만 더 힘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3월입니다. 곧 꽃 피는 계절이 올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뭐 꽃이 피어서 봄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서 봄이다. 체제를 지킬 수 있어서 봄이다. 같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